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입니다. 이 올스페이스 모델이 사실 2018년에 이미 출시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단종이 됐다가 다시 재출시가 됐는데, 그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5인승, 지금은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올스페이스는 2.0 TDI 프레스티지 딱 한 종류고요. 지금 티구안 라인업이 3가지 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올스페이스까지 총 4가지 트림이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기본형 티구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고, 또 실내 쪽, 아무래도 7인승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나 뭐 7명이 앉을 수 있는가 과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길이를 보시면은 215mm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길이만 늘어난 게 아니라 휠베이스가 같이 늘어나서 휠베이스는 지금 110mm가 늘어났습니다. 후륜 뒤쪽만 늘린 게 아니라 휠베이스를 같이 늘렸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의 거주성 확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QM6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인데, 이게 또 휠베이스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현재 팔리고 있는 산타페보다는 길고, 그리고 신형이 나온 소렌토보다는 짧고, 뭐 그런 정도 크기입니다. 생각보다는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이 차가. 특징적인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은, 우선은 헤드라이트가 LED가 적용이 됐는데, 이 상급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코너링, 동적 코너링 기능까지 포함이 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제 운전을 하면, 야간에 운전할 때 이렇게 스티어링을 돌릴 때마다 휙휙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코너링 기능 자체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스포츠로 놓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라이트가.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이렇게 멋지게 라이트가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코너링 기능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 뭐 폭스바겐, 아우디, 뭐 요런 포르쉐까지도 어쨌든 요런 차량들이 이런 직선형 라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도 깔끔하면서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측면 라인은 뭐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요 지금 이쪽 앞쪽 장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 줄이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이어지고, 요 라인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서 뭔가 빛을, 이쪽은 그림자 가지고 이쪽은 반사가 되고 또 이쪽은 그림자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라인 자체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은 되게 이렇게 굴곡이 많이 생겨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뒷문을 이렇게 열면은 뒷문이 이만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들어가는 이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올스페이스만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을 보면은 휠이 23550R 19 사이즈예요.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이 들어갔네요. 뭐 사이즈는 그냥 무난합니다. 23550R 19라는 게 사이즈로 보면 무난하고, 이 차 150마력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적당한 타이어가 들어갔고, 휠이 재밌는 게 티건이 아까 제가 4가지 라인업이 있다 했잖아요. 기본형, 상급 모델, 그리고 포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스페이스. 근데 이 4개가 휠이 다 달라요. 일반형 티구안에 있는 프레스티지랑 휠이 같다? 아닙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후면부 라이트도 굉장히 각져 있죠. 이 차체 자체가 뭔가 선, 그리고 각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테일램프 자체도 되게 각져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여기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 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렁크 버튼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여기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트렁크 아래쪽부터 볼게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랑 뭐 수리킷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얘를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딱 깔끔하게. 이런 거 되게 좋죠.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은 깔끔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 많이들 가시는데 220V 여기 뒤에 있어요, 3열 쪽에. 그래서 뭐 뒤쪽에서 전원 끌어다가 쓰기 좋고, 노트북 같은 거 차에서 하실 때도 좋고, 그래서 요거 220V 단자는 잘 돼 있네요. 자, 지금 3열까지 탑승을 했다라고 보면 요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넓진 않지만 어쨌든 7명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만큼 공간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에 조금씩 공간 더 있고, 폴딩을 해보면 일단 3열을 폴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700리터. 그 다음에 2열 폴딩. 2열은 여기 왼쪽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됐을 때 2열을 다 폴딩하면 1775리터가 됩니다. 올스페이스가 기본형 티구안보다는 한 뭐 폴딩 하는 거에 따라서 뭐 70리터, 80리터에서 한 뭐 110리터 요 정도씩 더 넓어요. 그래서 공간이 확실히 조금 더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딸깍하고 닫힙니다. 동승석까지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짐, 더 긴 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장식장 같은 거 큰 거를 어디 이케아 가서 사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것들 넣기에 이 정도면은 사실 2열, 3열만 접어도 190cm 가량의 이 길이가 나오는데, 저 동승석까지 접어서 저 앞까지 넣게 되면 2m가 훨씬 넘는 긴 물건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긴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이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법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고요. 기본형 티구안에서도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에 올라가면 저 동승석이 전동 시트가 됐거든요. 그 이제 하위 트림에만 저렇게 수동 시트가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수동 시트가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더 극대화하는, 이 차가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동승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수동 시트여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제가 뭐 차박 전문은 아니지만 이 공간이 약간 턱이 있어요. 여기에 턱이 한 번 있고 또 이쪽 뒤로 가면서 또 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평평하게 되진 않고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턱이 생깁니다. 이 턱은 뭐 만약에 이 차로 차박을 하실 거라고 하면 뭔가 두꺼운 매트를 통해서 이 높이 차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이하게 3열부터 한번 타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네요. 이렇게는 웬만한 어린아이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고, 무조건 시트 폴딩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공간이 당연히 넓지 않아요. 4.7m 차에 7명을 태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시트가 가장 뒤로 180mm 뒤로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 다리가 절대 안 들어가고 머리도 무조건 닿네요. 그래서 뭐 등받이 각도가 어떻고 뭐 시트가 좁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예요.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 하면 무릎 공간은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머리가 이렇게 닿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성인이 가기에는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주 단거리를 가야 된다, 그냥 잠깐 여기 근처에 있는 밥집을 가야 되는데 7명이 타야 된다 할 때는 이 2열에 계신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앞으로 당기면 뒤에 있는 분들도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발밑에 공간도 워낙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어딘가를 제대로 이동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잠깐 타는 용도로 그냥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올스페이스랑 뭐 소렌토, 산타페 7인승이랑 비교도 많이 하시는데,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하면은 공간은 당연히 이 올스페이스 쪽이 조금 더 좁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렌토랑 산타페의 3열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추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컵홀더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거주성 면에서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자, 2열은 지금 이 시트를 가장 뒤로 당겨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시트백 각도도 이렇게 하면 가장 뒤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실 너무나 여유로워요. 지금 제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은 충분하고 머리 공간도 지금 하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다라고 할 공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뒷좌석 공간에 6cm 정도 할애를 했기 때문에 기본형 티구안도 좁진 않았는데 이 모델은 조금 더 넓어진 그런 모습이고, 이제 아까 제가 3열 탔을 때 얘기한 것처럼 시트를 한 요만큼 당기면, 조금 더 당겨야겠네요. 요만큼 정도 당기면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고 앞에 사람도 그냥 적절히 탈 수 있는. 근데 뭐 만약에 타시는 분들이 다 180 이상이신 분들이면 절대 못 타겠죠. 뒤에는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다 당기면 제 무릎이 이렇게 닿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타시기는 좀 불편할 거고, 아마 뭐 뒤쪽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거나 진짜 급하게 3열에 누가 타야 된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넓네요. 이 정도면 발밑에 공간도 충분하거든요. 투룸도 충분하고, 대신 센터 터널이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게 솟아 있어서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앉거나 뭐 억지로 앉으면 이렇게도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파노라마 루프가 이 2열 머리 위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 개방감은 이거 개방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 티구안, 기본형 티구안도 이게 굉장히 컸는데 기분 탓인지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열리는데 한참 걸리죠. 실제로 유리는 이 가운데까지, 요 앞에 부분만 열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뭐 4분 순삭 해가지고 티구안을 짧게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휴대폰을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 여기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튼튼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시트에 달려 있고, 구조물이 아마 밑에 쪽에 그냥 그 쇠로 된 구조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을 이렇게 쓰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한 물건들이나 태블릿을 놓고 보기에는 그냥 물건을 놓기에는 적당한 수준이고, 여기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컵도 꽂을 수 있고, 작은 컵이긴 하지만 가운데에도 또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가족용 차로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뒷좌석에서도 송풍구 이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계기판이 디지털로 변화했고, 이거는 올스페이스 모델이랑 티구안에서도 상위 라인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고요. 기본형 모델의 가장 하이 트림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그냥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계기판은 사실 정보를 보여주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래픽의 선명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치만 이제 스티어링 휠이랑 이쪽 센터패시아 디자인을 보시면 좀 올드하죠. 예. 세대 교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트렌드를 빨리빨리 쫓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내가 정말 올드하지만 이 모니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갔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라운드 뷰, 그러니까 폭스바겐 언어로는 에어 리어 뷰인데요. 이게 지금 차문이 열려 있어서 그렇지, 이 차문 닫고 나면은 왜곡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차에 수납 공간이 많아요. 뭐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크진 않습니다만, 위쪽에 요런데 이제 히든 수납함이 원래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함들이 되게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되게 큰 물병도 꽂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고, 이렇게 보면은 야, 이제 폭스바겐 마감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쪽 여기는 들리시죠?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만 이런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눈속임식의 그런 원가 절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일반 브랜드니까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그래서 물건 넣으면은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마지막으로 보면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쪽은 이 계기판 변경인데, 이게 버추얼 콕핏이랑 비슷하게 이 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기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엔진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2.0L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150마력 34.7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폭스바겐의 7단 DSG, 그러니까 7단 DCT죠. 이 변속기랑 적용이 되고요. 전륜구동이고 제로백은 9.7초, 최고 속도는 200km입니다. 차 가격이 사실 5천만 원에 거의 근접해요. 지금 개소세 인하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를 포함하면 4,827만 원이 되는데, 어쨌든 4,8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그래서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지금 나오는 신차들의 경쟁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행 리뷰를 하겠지만 이 차가 정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가속 느낌은 사실 150마력이기 때문에 이 차체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사실 출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190마력 사양의 2리터 디젤 엔진, 사실 지금 150마력은 디툰 사양이거든요. 근데 이 사양보다는 190마력짜리 사양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겠지만 190마력짜리가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마력 사양은 와인딩 코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출력이 틀림없습니다.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은 차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대신 이 서스펜션 자체가 아주 단단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좌우로 롤링이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차체 높이도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스티어링을 돌릴 때 차가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지턱을 넘어 보면은 방지턱 넘는 느낌은 한 번에 탁 완벽하게 충격을 흡수하진 못해요. 근데 대신에 한 1.5번 정도 되면은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방지턱 넘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체의 느낌 자체는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스티어링을 돌리면 그 즉시 이제 바로 고개가 이렇게 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개가 기운 상태로 나름 잘 버텨주고, 그리고 더 급한 코너에서도 그 고개가 더 이상 기울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차체가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 자체는 사실 일반 티구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휠베이스가 11cm, 그리고 차체 길이는 21.5cm나 길어졌는데 한 뼘 이상이거든요, 거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의 거동 느낌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 가속할 때 느낌이 티구안 기본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올스페이스에서도 약간은 차체 앞쪽이 좀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급가속 혹은 급가속이 아니라 일반 가속일 때도 약간씩 들리고, 급가속을 하게 되면 앞머리가 좀 많이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에서의 손해가 조금, 또 접지력에서의 손해가 조금 생길 것 같긴 해요. 브레이킹 시에도 이렇게 약간 노즈 다운이 있고, 사실 브레이킹 시보다는 가속할 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이 차가 운전을 해보면 뭐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둘 다 좀 밟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무게도 가볍고, 그냥 가속 페달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푹신푹신하게 밟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브레이크 페달은 담력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초반에는 가벼운 편인데 좀 더 강하게 밟으려면 조금 더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가속 페달 밟듯이 그냥 가볍게 밟으면, 좀 급브레이크가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가 잘 안 설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유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가속 페달보다는 좀 무겁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조금 더 꾹 밟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이런 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서스펜션 쪽에서 접지를 많이 놓친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치만 전체적으로 무난한 서스펜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화된 구성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요 철을 넘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낭창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히 좀 롤이 있습니다. 좌우로 롤은 확실히 있고, 이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독일차스러운 모습이 확실히 보이긴 해요. 안정감 자체는 좋고, 특히 스티어링 휠에 보타가 거의 필요 없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체도 나름 부드러운 편인데 그거에 반해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좋고, 하체 소음이 생각보다 적네요. 이 와인딩에서보다 확실히 고속 영역에서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장 안 되고요. 유리가 이만큼 남기 때문에 좀 햇빛에 영향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바이저 확장 안 되고, 2000 초반대부터 혹은 빠르면 한 1000 후반대부터 좀 힘이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3000rpm 정도까지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2000 아래쪽 한 1800, 1700 그 이하에서는 토크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가속을 할 때 약간씩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1500, 1600rpm에선 토크감이 별로 없는데 또 깊게 밟으면 갑자기 한 3000 혹은 그 이상까지 rpm이 뛰면서 이게 갑자기 토크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앞쪽에 들리는 노즈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살짝 밟는 거 그리고 깊게 밟는 거의 그 중간쯤으로 밟으면 딱 한 1700에서 220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토크감도 적당하고 가속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가속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차 타기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탔을 때 얘기고,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성인 5인에다가 뒷자리에 어린이 2명까지 탔다 하면 사실 무게가 수백 킬로가 더 나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크 자체가 높진 않잖아요. 한 30 중반대의 토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정속주행 그리고 시내를 슬슬 달릴 때는 소음이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데, 문제는 급가속 시, 그러니까 RPM이 한 2500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시점에서는 엔진음이 상당히 커집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소음 혹은 진동 이쪽 관련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보다는 더 좋고,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터널이고 밑에가 이제 세로움이 파여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나는 편인데, 도로가 좀 평평하게 잘 닦여있는 데 가보면은 노면 소음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 시의 이 엔진 음도 그냥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조용하진 않고 누가 봐도 디젤 엔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소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점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그렇고 승차감면에서도 기본 T구안보다는 확실히 나은 모습이에요. 에코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가볍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진짜 한 손가락으로 휙휙휙 돌아갈 만큼 가볍고,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죠.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반자율 주행 기능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다 이제 차선 유지 기능까지 있는데, 이 차선 유지 기능은 스티어링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스티어링의 시스템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차선을 유지를 해주긴 하는데 차선 이탈 방지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차선 인식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선 인식이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차선이 굉장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인식률 그리고 또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들은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이 ACC,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차선 인식과 관련된 거에 조금 문제지 ACC 기능은 좋습니다. 특히 ACC를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이 가감속을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ACC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저는 훨씬 더 활용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차선 이탈 보존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좌측 측후방에 차량이 있다, 그 경고가 떠 있는데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한다 하면은 아무리 제가 깜빡이를 켜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강하게 개입을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좋습니다만 편의성에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뭔가 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무줄 같은 거 감아놓은 거를 이렇게 막 비틀거나 꼬을 때 나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제가 최대한 이 녹음기를 갖다가 잘 들리게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한번 소리를 듣고 나면은 계속 이 소리가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한번 들으면 계속 들리거든요. 사실 이 시트도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별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나오는 시트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근데 옛날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시트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시트 편하고 지지력도 좋고, 모양도 딱 이 옆쪽 사이드 볼스터까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좌우로 잘 잡아주고 괜찮네요. 요즘 기어 단수를 안 써주는 차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에 비해서 기어 단수가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모드든 에코 모드든 스포츠 모드든 상관없이 항상 이 기어 단수가 D1 혹은 뭐 S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이게 정차했을 때 ISG가 작동을 하면서 엔진이 꺼지는데 오토홀드도 작동하고요. 그래서 발을 떼고 있는데 제가 딴짓을 하다가도 앞차가 출발하면 얘 이제 출발하겠지라는 거를 차가 인식을 해서 미리 시동을 켜줍니다. 이게 전에 제가 폭스바겐 투아렉 리뷰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기능이 들어갔고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 되게 단순한 기능 같지만 되게 유용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ISG가 작동할 때 아무래도 출발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잠깐이라도 시동을 먼저 키면 훨씬 더 빨리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상당히. 또 정차해 있고 오토홀드 작동하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만 탁탁 밟으면은 그땐 또 엔진만 켜지고 오토홀드는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먼저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뭐 버튼으로 해서 ISG 작동 해제시킬 게 아니라 서 있다가 곧 출발할 것 같은데 하고선 제가 뭐 맨 앞에 있는 차다 하면은 앞차가 없으니까 시동이 안 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가속 페달 살짝만 밟으면 시동이 일단 먼저 켜집니다. 오토홀드는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은근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시내에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발밑에 쪽에 그냥 불이 살짝 켜지는 거, 그리고 도어 쪽, 앞뒤 도어 쪽에 그냥 한 줄로, 굉장히 심플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다, 이 정도가 되겠고, 지금 폭스바겐 라인업에서 티구안 다음에 바로 투아렉인데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커요. 사실 티구안은 투싼 스포티지급이고 투아렉은 그보다 훨씬 큰, 거의 5m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꿔줄 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올스페이스가 그 중간을 메꿔주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뭐 전부 다 무난 어떤 특징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 승차감 끝내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실내 구성도 별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용 차로서 차는 크지 않지만 실내 공간 혹은 트렁크 공간에서의 좀 강점을 보인 차를 찾는다 하면은 이 올스페이스 모델이 저는 꽤나 큰 매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차량은 대중적인 모델이거든요. 대중적인 모델은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냐면 국산차나 수입차를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구매하는 게 바로 대중형 모델, 대중형 수입차거든요. 사실 이 차를 그러면 국산차, 국산 SUV 뭐 소렌토 혹은 산타페 7인승 모델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델들이랑 가격이 비슷해지려면 산타페, 소렌토는 풀옵션이 됩니다. 풀옵션 7인승 사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보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뭐 편의 장비부터 시작해서 실내 디자인도 사실 그 차들보다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소재들이 사실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외제차라고 해서 뭐 사실상 국산차에 비해서 옵션 아니면은 차량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실내 공간 이런 게 전부 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높은 가격, 그리고 특히 외관보단 실내가 사실 좀 많이 옛날스럽고 뭐 편의 장치들도 조금 부족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안전 관련된 것들은 괜찮습니다. 안전 관련된 건 괜찮은데 이 주행 보조 관련된, 특히 스티어링 보조하는 이 차선 유지 기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상품성이 높아지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무난하지만 매력이 있는 이런 공간, 이 작은 차에 이 정도 공간을 가진 차가 현재 나오는 게 없거든요. 더 큰 차를 사야 되니까. 네, 올스페이스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